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러시아하고 북한의 협력관계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고 그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러시아 전문가면서 군사 전문가시죠.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러시아하고 북한 결국 만났단 말이죠. 이게 러시아가 일단 포탄이 부족해서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으려 한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관측으로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실도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탄약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지원한 것은 이제 사실상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만큼 러시아가 군사 세계 2위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만큼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이렇게 심화돼 가지고 사실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런 나라로부터 포병 탄약 재래식 무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또 회귀가 되는데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현재 포병 탄약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포병 탄약 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155mm 포병 탄약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000발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한 달에 30일이니까 전쟁은 대략 한 20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대략 300만 발 정도를 155mm 탄약을 이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전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서방 30개국 정도의 이 대우크라 무기전 그 패키지 안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볼륨이 대략 한 60%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200만 발 가까이 155mm 포병 탄약을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제 국영 방산 기업이 포병 탄약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월 생산 능력이 현재 기준으로 한 14,000발 수준입니다. 그것을 이제 워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의 효과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쟁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포병 탄약 생산 능력을 기존 14,000발에서 25,000발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최소 하루에 5만 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병 탄약의 구경은 152mm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30일, 한 달은 30일이고요. 지금 20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는 3천만 발을, 3천만 발의 포병 탄약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천문학적인 수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두둑한 예비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는 서방이 30개국 정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러시아는 계속 혼자 싸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중에서 152mm 포병 탄약을 혹은 러시아 무기 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천군만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접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 북한에 러시아도 러브콜을 보냈고 북한도 이에 대해서 김 전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이라고 하는 화끈한 이런 답으로 응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아니 근데 그냥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뭐 155, 152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5,000발이냐 5만 발이냐 이거 러시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전술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5만 발을 쏘면서도 교착 상태 아닙니까? 이거 러시아가 이 뭔가 전술에 현대전화 되지 못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이번 전쟁의 모습은 재래식 전쟁도 있고 첨단 무기가 각축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전의 표준과 같은 시적과 같은 그런 전쟁의 모습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뭐 낀자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활용을 해도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부 전장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그리고 한 4개 주 정도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현대화되고
AI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해도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이제 장기 소모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 뭐 부분 동원도 발령함으로써 사실 병력 동원의 의미도 있지만 국가 경제를 준정시 경제로 돌려서 방위산업 분야도 어떤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그것을 또 속도감 있게 적시적으로 무기 탄약을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시행을 했다고 보고요. 대외 협력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손을 잡는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던 이 재래식 탄약과 이런 것들이 과연 제 성능을 내겠느냐, 뭐 굉장히 오래 묵은 거잖아요. 이거 과연 제대로 발사는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가면 그 장약들이 중력에 의해서 쭉 밑으로 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불발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뭐 북한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전쟁을 남북한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량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평시 탄약 일부는 불발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마 러시아로 공급되는 여러 탄약들 중에서도 그만큼 불발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에 북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기존에 이제 그들이 저장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일부 이런 탄약과 무기들을 공급을 했을 것이고요. 또 새롭게 지금 북한에 대략 한 직접적으로 군수 물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방위 사업체들이 되겠죠. 무기를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한 200개 정도가 있고 민수용 공장이라고 써놓고 또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대한 1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공장들을 플랜트들을 대거 또 가동시켜서 이제 그런 불발탄이 나지 않도록 정상적이고 어떤 무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탄약과 무기들을 또 새롭게 생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러시아의 전략이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지금 러시아 전략이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고 그다음에 청장년층 전쟁 수행뿐만 아니라 경제를 버팀목이 되는 그런 청장년층을 소진시키다. 즉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키는 게 푸틴의 전략이다. 좀 말하기도 좀 끔찍하지만 진짜로 그런 전략으로 진짜 오래 끌어서 우크라이나를 정말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예, 말씀하신 이제 그 목표들,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전쟁 의도는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푸틴 대통령이 제시했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비무장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쟁에 이겨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서 중립지대화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승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현재처럼 장기 소모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피를 말리는 듯한 이제 그런 소모전을 지리멸렬하게 가지고 가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그 영토들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GDP가 30% 이상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하방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최소한 1,300만, 1,400만 이상의 국내외 피난민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청장년층들은 최소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의 장기 소모전에 정말 큰 희생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뭐 국제사회가 워낙 빠른 속도로 강력한 수준과 범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도 물론 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경제 수치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루브라 가치만 놓고 보면 이 루브라 가치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러시아 경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군수산업의 청년들이 다 고용이 되고 있대. 그래서 러시아 경제 내부는 활발하게 돌아간대. 이렇게 양쪽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공이 어떠시냐에 따라 러시아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일단 수치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루브라는 최근에 이제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연말까지 플러스 2에서 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세에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청장년층 중에 이미 뭐 특별 군사작전에 상시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투사가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뭐 부분 동원이라는 그런 병력 동원 때문에 산업이 일자리에 있어야 될 또 청장년층들이 최소 30만 명 정도가 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러 협력, 우크라이나전 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떤 다양한 다층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일단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이제 뭐 작전적 수준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지원함으로써 물론 러시아군 전체 효과로 봤을 때는 미미하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군의 그 어떤 후방 군수 지원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지속 능력은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략적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뭐 전반적인 유라시아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도 있고요. 또 러시아의 왼쪽 편 남쪽 지역에 있는 벨라루스라든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맹 국가는 벨라루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러시아가 이제 정쟁이 장기화되고 이 러시아의 그 즉각적인 위협 때문에 나토가 이제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이 됐고 뭐 스웨덴도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 됐죠. 이런 나토 확장에 대비해서 러시아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처음으로 벨라루스라고 하는 동맹국이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 전술핵을 공유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비밀 사항이라서 공개가 되지는 않았으나 아마 일부는 배치 작업이 완료됐거나 앞으로도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벨라루스가 있고요. 이제 극동의 동쪽 끝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형성의 기원이 됐던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북러 간에 부침이 있었으나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바스토치니 우주기지 발사 기지를 방문함으로써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제 북한은 비록 벨라루스만큼은 아니지만 동맹국가는 아니지만 과거 조소 간의 동맹 관계의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거 북러 간의 군사동맹 회복을 위한 그런 실질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러시아의 서쪽에는 벨라루스를 둬서 나토라든지 대서양 동맹을 견제를 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극동 지역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통적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략에서 북한이 과연 원하는 걸 러시아가 줄 거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정상회담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얼마나 그 군사 기술을 안 주는데 말이 되냐? 북한이 아무리 뭐 이 정찰위성 뭐 아니면 대륙간 탄도탄 이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원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런 건 정말 야박하기 때문에 안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전 되게 궁금한 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혹은 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줄 것이다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주고 어떤 기간만큼 무엇을 줄 것이나 뭐 이런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주 기지,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는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지난 5월달 그리고 8월달 2회에 걸쳐서 군사 정찰 위성이죠 만리경을 띄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 그 정찰 자산 위성의 개발에 어찌 보면은 뭐 핵 자산만큼 목숨을 걸고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저는 화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스토친 우주 발사기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공위성을 시작으로 우주 분야를 시작으로 더 정확하게는 북한이 갖고자 하는 군사 정찰 위성 분야에서의 우주 협력을 시작으로 여타 분야입니다. 뭐 예를 들면 ICBM이라든지 핵 잠수함과 같은 북한이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발표한 이른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이러한 뭐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 15,000km의 능력을 가진 ICBM 그 사정권의 이제 어떤 명중률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수중 그리고 지상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에서 인공위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러시아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만 구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그간의 북러 간에 이런 군사협력, 군사기술협력이 수십 년 동안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지난 30년 이상 동결됐던 그것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기저에는 저는 양국 간의 신뢰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 신뢰는 보스토치니 기자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만에 달성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각 급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신뢰 정도를 고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과 뭐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같은 여러 가지 영내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술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로 발사하고 지금 달까지 가는 기술 이게 미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 기술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저도 이 발사 현장에서 제가 생중계를 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 기술자들도 와 있었고 그런 적을 제가 중계하면서도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우리가 러시아 기술로 이걸 쏘다니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까요? 이 문제는? 네,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을 보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난 30년간의 우주기술 협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 간의 30년간 우주기술 협력의 총 합체가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한국과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그동안에 협력을 해왔고요.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기술 협력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협력 조항들을 제가 잠깐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과학 산업 및 실험 역량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또 수행을 한다. 우주 과학 기술, 기술 정보 실험 결과, 연구 개발 결과, 소재 장비를 상호 제공한다.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에 상응하는 부품 개발하고 생산 공급한다. 그리고 기술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한다입니다. 이런 이제 우주기술 협력 제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2008년에는 한국과 러시아 우주협력의 해로 선포를 했고요. 그 해에 바로 그해 4월에 2008년 4월에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 발사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로 갔었죠. 바로 이제 이러한 한러 간의 우주기술 협력을 이제는 그 노력선을 러시아는 북한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 푸틴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 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을 하고 뭐 북한의 우주인들도 이렇게 러시아와 같이 함께해서 뭐 탐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들을 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간에 한국과 러시아가 우주기술 협력을 했던 그 모델 그대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주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는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북러 간의 만약 우주 분야 협력이 착수가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그 협력이 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해서 누리호를 발사를 했다면 아마 북러 간에는 권위주의 국가들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책 이행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당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또 제재를 강하게 때리겠다고 미국에서 나왔고 기업들 명단도 쫙 나왔습니다. 이 푸틴이 과연 이런 제재 속에서도 이 북한하고의 협력 강화할 수 있을까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이제 어떤 조치들을 착수를 했는데요. 그러한 조치들 중에 핵심은 결국은 제재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관점,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의 어떤 핵 WMD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장비와 관련된 어떤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그리고 이전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2006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 했을 때 제재 결의안 1718호부터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2017년 2375호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1개 정도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면들을 다 따지고 보면은 무기 수출 금지 그리고 무기 운송 금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심지어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보게 되면은 대북 정유 제품을 그간에 200만 톤 정도를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그것을 50만 톤으로 이렇게 낮췄고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 지역에는 한 5만 명 정도, 러시아에는 3만 명 정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거 다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것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무기라든지 탄약을 적재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뭐 어떤 이런 배, 선박 수단에 대한 해상 차단 조치들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고요. 이 11개의 제재에 러시아도 그동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유엔 제재 결의안 2321호는 과학기술 협력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겠지만 인공위성 개발 자체도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제재의 틀 안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논리에 맞지 않고 비록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의미 없이 그냥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 이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제 전쟁을 사실상 치르고 있는 유럽 국가들 아주 고통이 심할 건데 북러까지 협력해서 만약에 이 전쟁의 장기화라든가 더 안 좋아지면 유럽 국가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이 나토에서는 혹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나토의 움직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과 나토의 최근 이제 어떤 협력이 발전하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두 번, 작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빌뉴스 나토 정상회담 두 번에 걸쳐서 나토 정상회담을 참석을 했고요. 그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제 나토는 대서양을 넘어서 이쪽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결국 미국의 인태 전략과 나토의 이 대서양 동맹이 결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이 바로 이제 나토의 이런 대서양 동맹에 결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나토 간에는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ITPP를 체결을 했고요. 이 11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그 안에서 안보 국방 분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역량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을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과 나토 간의 이제 군사 협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바이시스라고 이게 나토의 어떤 전장망 체계인데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바이시스에 가입하는 이런 의제를 이렇게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나토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나토의 일종의 군사 정보 체계, 전장망 체계인 바이시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역량 개발 상호 운용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어떤 확장시키기 위한 실질 협력을 해나가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나토 간의 실질적인 연합 훈련, 연합 연습을 해나간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북러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인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나토의 군사력이 움직이는 모습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자, 이렇게 북러 정상회담의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북중러 삼각동맹 이 얘기가 자꾸만 나오면서 중국 얘기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서 국제 정세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할 것 같은데요. 박종훈의 경제한번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북러 밀착 이후의 파장 2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준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